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을 다행히 하셔야 되고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죠. 그렇죠? 공부했는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네. 해야죠라고 하면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할 걸 갖다가 하시길 바랍니다는 얘기는 혹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나중에 100일이 남아도 시간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기간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거기서 전력을 다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뭐 시간이 뭐 1년 있고 2년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월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 거죠. 그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1월달 됐다고 해서 어영부영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해놔야 뒤에 가서 후회를 안 합니다. 꼭 뒤에 가서 아 그때 조금만 열심히 할 걸, 그때 한 달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 분명히 후회를 하거든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죠. 적어도.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월달에도 11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신 분들은 2차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가 보면 그 1차가 문제지 2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느끼는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의외로 2차가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냐면 1차 과목입니다. 1차. 그러니까 민법개론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2차 붙고 1차 떨어진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동차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1차만 떨어진 거예요. 2차는 붙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는 2차는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는 얘기죠.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했을 때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차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초반에 1차를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1차만 붙잡고 늘어져요. 5, 6월, 6월, 7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2차를 해줘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1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1월달 처음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1월, 2월 제가 볼 때는 3월, 4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민법계는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버벅거리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6월달쯤 가면 거의 2차를 포기합니다. 아, 2차 안 되겠다. 1차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을 공부해가지고 중간에 어영부영하다가 2차를 포기하는 건 참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초장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지금 합본 한 4개월 정도는 죽으나 사나 뭐만 해라 1차 과목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별거 없습니다. 동강 계속 들으면 됩니다. 동강 초장에는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 오후에 여러분도 수업 끝나면 계속해서 동강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돼야만이 그것만 되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차 같은 경우는 왜 합격하기 쉽다고 그랬냐면 아시겠지만 얘 때문에 그럽니다. 중개사법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합격할 수 확률이 되게 높다. 왜? 이게 보통 40문제 중에서 최소 30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30개를 못 맞으면 2차는 붙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30개 미만으로 내려가면 합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과목이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여기서 점수를 못 따면 딴 데 딸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학원에서도 뭐 39개 마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이제, 세법, 공시법 이렇게 있죠. 세법 있고, 공시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법은 계속 말씀드린 얘는 16개 중에 10개를 목표로 한다. 10개.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이 세법을 다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어렵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어렵다고 하냐면 얘가 16문제가 나오면 이게 전부 다 16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40문제 전체가 어렵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 어려운 게 나오더니 난이도 높은 게, 근데 평상시 10%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가 여기서 예를 들면 40문제 중에 한 보통 8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10개에서 11개, 12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한 몇 개 더 나온 거죠? 그 전보다. 그럼 이걸 보고 막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 점 있죠? 이 8개, 10개는 어차피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합격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마치 어려운 게 작년보다 몇 개 더 나오는 바람에 걔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라 있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 몇 개, 30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데 마치 이거 한두 개 더 나온 것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막 핑계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배운 게 나왔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떨어지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건 본인 탓입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세법을 16개를 다 어렵게 냈다 그러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보통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럽니다. 두 문제는 어차피 매년 두 문제 정도는 무조건 찍으라고 나옵니다. 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못 풀어요. 왜? 얘까지 맞추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찍고 가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네 문제 정도, 거의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두세 개가 더 나온 거죠. 근데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만 있어요. 법 조문에만. 그러니까 어딘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안 돼요. 왜? 조문에 있는 걸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맞추려면 법조문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개, 10개에서 11개는 여전히 기본 실력만 가졌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목표가 세법이 10개 정도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그냥 자기 기본하고 실수만 안 했으면 충분히 몇 개를 맞는 거야. 10개는 충분히 맞고 여기서 찍었으면 한두 개 맞고 12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매년 시험은 그래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공시법은 24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적 12개, 공시, 등기 12개 나오잖아요. 그럼 지적법 12개 맞으면 돼요. 이건 암기 과목이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제가 봐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면 12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것만 해도 22개 아니에요. 그죠? 그 등기 하나도 안 맞춰도 이렇게 22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 반타작하고. 이거 딱 이게 60점이거든요. 그죠? 30개, 22개, 20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막 무대뽀로 공부하면 합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방향을.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일은 이제까지 계속 한 해도 안 걸르고 항상 중개사법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걸 따로 공부 안 하려면 매일같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10분이든 30분이든 매일같이 오전에 수업하기 전에 중개사법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오전에. 그럼 많이 안 해도 되죠.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근데 그 10분, 20분이 짧지만 그게 1년 쌓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중개사법 해놓으면 이거 35개는 맞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근데 그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전에 그냥 늦게 오고 수업 다 될 때 오고. 근데 사실 보면은 오전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막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급하게 이제 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전에는 와야 되는 거죠. 1시간 전에 오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엄청 큰 거예요. 한 과목을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 버리고 뒤에 가서 막 어영부영 막 급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참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합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둑놈 싶은 거죠. 본인이 노력을 하진 않고 합격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학원에서. 오전에 와서 안 해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기서 28개 막 27개 막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지면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지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차이로 떨어져 보세요. 그 심정 말로 못 합니다. 말이 그렇지. 1년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근데 이 하나는 이때 이것만 좀 더 했으면 그냥 붙는 거거든요.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 몰빵하면 안 돼요, 이 차는. 근데 여기다 몰빵을 하려면. 근데 아시죠? 공부하다 보면 여기다 몰빵합니다. 근데 공법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몰빵하면 떨어집니다. 여기다 몰빵한다는 얘기는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고득점이 잘 안 돼요. 시간 투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20개, 24개 정도밖에 못 맞아요. 보통은. 물론 더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근데 여기다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죠? 이거 시간 투자하는 만큼 얘를 투자하면 얘는 20개 맞으면 얘는 30개를 넘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순위는 얘입니다. 일단 이 차는. 여기서 점수 많이 나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게 24개 맞았어. 그럼 깝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24개 맞고 2차 붙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럼 얘가 24개면 다른 데도 24개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쉽지 않죠. 그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세법도 공시법도 보시면, 공시법 24문제 나오잖아요? 얘가 16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등기법 공시에다가 8문제 더 나온다고. 이것도 생각을 참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 이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 얘네 둘이 합해서 40문제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합해서 40문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법 파트가 있고 등기 파트가 있고 지적 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등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이게 원래는 한 권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양이 많아서 분리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16문제, 12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공법할 때 국회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공법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국토개혁법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공법을 고득점 한다 하면서 뭘 안 해버려? 국회법 안 하고 주택법, 건축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세 개 놓고 보면 얘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들보다 얘가 쉬워요. 얘는 공부를 투자하면 또 점수 따기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라고.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세법 선생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제가 뭐 하면 되고 여러분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를 매일 하거든요. 근데 참 말 안 듣습니다. 본인 생각대로 가요, 결국은.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다 알아듣고 알았어, 안 합니다. 여기서 들을 때만 끄덕끄덕 해주고 그냥 예의상 해주고 끝나면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맨날 그러거든요. 아니 이걸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시험을 왜 1년 공부 왜 떨어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막 굉장히 교만해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무조건 저녁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지 이건 무조건 붙게 돼 있는 거죠. 아, 난 노력했어. 본인 노력한 것 때문에 붙는 건 아닙니다. 난 되게 열심히 했어.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왜? 이게 절대량이라는 게 있죠. 절대량이라는 게. 얘를 합격하려면 이만큼 공부를 해줘야 돼요. 중개사. 그럼 다 붙어.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이만큼 하고 뭐라 그래? 너 되게 열심히 했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 얘도 열심히 했어. 다 열심히 했어. 그럼 다 떨어져. 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돼? 요까지 해줘야 돼. 요까지는 안 하고 자기가 해놓고 열심히 했대. 그리고 떨어져요. 그 웃긴 거죠. 이만큼 해줘야 돼. 그럼 다 붙어요. 근데 여러분 요까지 안 가요. 자기 기준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후에 한 3시간 공부했어. 도서관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나 수업 빼고 3시간이나 했다? 떨어집니다. 3시간은 되게 열심히 한 거지. 본인은 시험은 떨어져요. 그만큼에서 붙으면 다 붙게 해요. 중개사 선생님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떨어지고 나면 엉뚱한데 핑계를 대는 거죠. 뭐 학원이 어쨌다는 거, 선생님이 어쨌다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뭐 막 하는 거지. 웃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때 딱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러면 붙게 돼 있어. 세상에 어려운 과목 없습니다. 민법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안 들어가지고 그건 처음에 들으면 누구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다.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앉자마자 민법 듣고 나 저거 들으니까 다 이해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민법 봤는데 막 30몇 개씩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 공부하는 건데 30몇 개만 했다. 이 거짓말입니다. 처음 공부해가지고 1월달이나 11월달에 와서 민법을 모의고사 30몇 개 맞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100개 하나 있을까 말까죠. 그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 학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안 돼요. 안 그러면 5개월 동안 민법만 한 거지. 혹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잘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법 같은 경우는 그 국무시 있잖아요. 그 갑돌이가 강의를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서 하나는 대로 막 가면 공시는 등기 지적 다 점수 잘 나옵니다. 막판에 가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안 해도 자기가 징그럽게 막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막 미안해서 공부를 하게 돼. 나는 막 별로 열심히 안 할 생각이야. 근데 막 혼자 막 열심히 막 토요일에 막
막 1시도 넘었는데 1시 반 됐는데 막 혼자 계속 얘기하면 열광한다. 그러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시험은 자기가 보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도 열심히 좀 해줘야 되겠네. 하다 보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죠? 그렇잖아요. 봐봐 거짓말인가. 그죠? 말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 시간 1시 넘어 1시 반쯤 되걸랑 계속 여러분이 시계를 막 이렇게 봐주고 그래야 돼. 그래도 안 끝나. 압력을 내야 돼요. 막 시계 보고 막 책 이렇게 했었고 막 가방 이렇게 했었고 막 해야 돼. 지금 시간 됐다 이거지. 그래야지 눈치 보고 이렇게 좀 하지. 안 그러면 2시 막 3시 이렇게 간다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죠? 이게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고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법 시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필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책 줄 치지 말고 설명만 들으세요. 설명만. 그 백날 줄 치고 해봤자 소용없다겠죠. 줄은 정 치고 싶으면 제가 설명하고 나서 책 읽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하신 게 저는 민법을 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를 하냐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걸 듣고 그리고 필기도 하고 책에 줄도 쳐요. 동시에 3개를 하는 거야. 대단한 실력이죠. 나는 하나만 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3개를 동시에 팔방미인이죠.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시험이. 왜? 막 3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동시에. 대단한 거죠 실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만 해야 돼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듣잖아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게 머리에 남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게 우선인 거야. 줄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보면 되고 노트 필기는 요약집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18페이지를 일단 피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제목이 이거라겠죠? 부동산세법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이제 세금에 관한 걸 배운다 했죠?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데 우리 중개사는 그 세금에 관한 걸 몽땅 다 배우지는 않고 중개사가 뭘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를 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골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목이 부동산세법이고 우리 시험 범위도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만 시험을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왜 과목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얘가 말씀드렸죠. 6과목인데 5과목이 법과목이라고 했잖아요. 한 과목만 학개론이에요. 개론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법과목은 시험에 어디서 나온다고요? 법조문에서 나온다니까요. 법조문. 그럼 이 법은요. 이 조문은 이 법에서 쓰는 뭐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용어를 몰라요. 그죠? 이 용어를 모르는데 용어도 모르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막 이걸 섞어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쉬운 거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245 곱하기 25. 자, 그러면 5, 5, 25, 2 올라가 5, 4, 20, 2, 5, 10, 12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쉬운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뭘 몰라? 구구단을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5, 5, 25, 5, 4, 22 올라가 이러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구구단 알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용어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구구단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들을 때 딱 할 때 이걸 구구단도 모르는데 나중에 다 이해가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과목은 없다고. 내가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이까지 거 내고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일단은 들어서 모르면 내가 용어에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얘는 되게 어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세상에 어려운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어렵다고 느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난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 그럼 이거를 동영상을 10번 들어보세요. 계속 집중해가지고. 근데 10번 들었는데도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은 걸 차분하게 계속 2번, 3번, 4번, 5번 들으면 무조건 뭔 얘기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만큼 안 봤으니까 얘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보면 된다. 계속 보면.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결국은 뭐냐면 중개업자가 나가서 부동산 중개라는 거잖아요. 중개. 그죠? 중개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뭐 할 때, 사고 팔 때 그 거래를 중개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도 뭘 배우는 거야? 그 부동산을 중개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배우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뭐야? 거래할 때, 즉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취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래? 양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과 그다음 뭐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이걸 배우는 거고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샀으니까 팔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있어? 일정 기간 가지고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보유한다 그러죠. 보유. 그럼 결론은 이걸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팔 때 이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뭐가 있다 했죠?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등기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돼 있고 갖고 있으면 뭐 냅니까?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옵니다.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리고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면 다른 얘기죠?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요즘에 뉴스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그 세제 정책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겠다. 이 얘기죠.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거래세를 낮춘다는 건 어떤 세금을 낮추겠다는 거야?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때 세금이 많이 발생하면 거래를 못하니까 그 비용을 낮춰줄 테니까 거래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거래를 안 합니다. 왜? 그냥 다주택자가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그러면 계속 나는 갖고 있을 거야. 거래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못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럼 뭐요? 보유 관련 조세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럼 보유세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긴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강남 쪽에 서울 쪽에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부담이 가는 거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7월, 9월에 세금 내고 12월 때 세금 또 내고 그러면 이 부담이 커지니까 거기다가 이걸 강화시키려면 그죠? 기준금액 같은 걸 낮춰가지고 세금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더. 그러면 이게 버티기 쉽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워낙에 뭐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래서 이걸 높이겠다. 그게 보유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요 5개를 주로 배우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문제는 얘가 보통 3문제 나오고 얘도 3문제 정도 나오고 얘는 보통 5에서 6개 뭐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얘는 한 문제 이렇게 보통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총론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10개를 목표로 한다 치면 공부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하는 것이 뭐 별거 없어. 이게 3개만 하면 돼요. 3개. 이게 3개. 얘가 키포인트예요.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말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이것도 되게 열심히 떨어지고 예. 다 열심히 해서 다 맞췄는데 하나, 2개 맞추고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순위가 완전 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무조건 3개예요. 얘 3개. 얘 3개 먼저 하고 이거 되면 얘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수업을 계속 들으니까 이것도 수업만 열심히 듣잖아요. 쉽게 풀 수 있어요.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략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전체를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돼요.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자신 있는 파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같든 이거 됐든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중개사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통 보거든, 학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뭐라 했냐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점수를 좀 따긴 따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시험 보고 나면 창피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뭐해서 골랐습니다. 자, 세법은 저 시험 볼 때는 20문제가 나왔어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양도세가 10문제 나왔어요. 한 파트에서만. 저는 세법은 양도세만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 80%. 세법은 여기가 80%야. 나머지 20%는 하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 정하는 거죠. 공법도 국토기획법 14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하고 뭐 어디 하고 이렇게 정하고 과목별로 다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몰빵을 좀 하는 거죠.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딱 봤더니 제가 3월 달에 다 과락을 면했어요. 초시험에.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다 몰빵하니까 양도세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총론부터 다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우선 보기만 한 거지 답은 하나도 못 고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쪽에 몰빵하니까 여기 있는 거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찍었더니 이렇게 몇 개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야, 이거 보면 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하면 돼? 얘도 공부할 거 아니야 이제. 하니까 여기서 점수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20개, 21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5월달 전에 저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미.
예, 3월달 시험 보고 나니까 자신감 확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연락을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점수가 막 70점, 80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원에서 주변에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그 시절 원래 그렇거든요. 누구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게 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그걸 그 이미지 유지하려면 또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잠깐 그랬구만. 이럴까봐. 막 집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학원에서 공부 잘 안 하죠. 학원에서 어영부영 노는 척 하면서 집에 가면 막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막 피 터지게 공부하고, 학원에서는 이제 어영부영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서 결국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합격을 당연히 하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를 밀어서.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한 오늘부터 벌써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1월 2일 날부터 시작했으면 끝나고 뭐 오후에 학원에 있든가 아니면 도서관 가든가 해서 공부를 하고 뭐 문 닫기 전에 도서관 문 닫기 전에 가야죠. 그죠? 그때까지 공부하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또 편하게 쉬었다가 또 그냥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겠지 뭐 출퇴근하지. 아침에 왔다가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좀 쉬었다가 집안 청소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흑기사 보고 뭐 참 대책 없는 거죠. 아직도 TV 드라마 그 프로그램 드라마 하는 시간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 하는지도 몰라야 되는데 뭐 다 깨고 있지 뭐 수목 드라마 또 뭐 하면 동굿도 봐야 되고 뭐 또 그죠? 많이 바쁘죠. 황급빛 내 인생 또 봐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안 돼. TV 보지 마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보냐면 여러분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못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그 조세의 개념과 분류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세, 세금이죠. 우리가 배우게 된 이 조세는 무엇을 조세라고 하느냐? 법에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죠? 뭐 국가, 지자체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자,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과세주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주체. 자,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 법조문은요, 전부 다 한문으로 보통 돼 있거든요. 용어가. 그죠?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그 단어를 해석을 하면, 한자를 해석을 하면 대충 정확히는 안 해도 얘가 무슨 뜻인데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주체라는 뜻은 뭐냐면 얘가 뭐겠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주체, 단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세금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냐, 그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주체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결론은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니?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 그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죠? 얘들과 할 수밖에 없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러고 얘를 지방세 그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국세, 지방세가 뭐니? 그러면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해서 지가 가져가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걸 지방세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세 중에 국가, 지자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세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전기세. 전기세 세금 아니라 했죠? 왜 아니다? 전기세는 얘네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다. 왜? 세금은 얘들만 부과한다 했으니까 얘네가 아닌 애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건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세나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다. 그냥 전기요금 그리고 수도요금인 겁니다. 그죠? 그냥 조세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주체 그럽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뭐라고 했죠? 특광도를 말하고 기초는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취득세가 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 뜻은 자, 우리가 외울 때 단순히 취득세는 특광도세야. 끝! 이름 아니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특광도세라는 뜻이 이런 거라 했죠. 자, 여러분이 원주시에 있는 이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그럼 누구 재정으로 들어갑니까? 강원도 재정으로 간다고 뜻입니다.
춘천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누가 가져갑니까? 강원도. 이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특강도세의 뜻은 뭐다?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취득세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를 과세 범위로 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여러분이 원주권 건물도 사고 춘천에 있는 건물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이 건물은 재산세를 누가 가져갈까요? 원주시 재정으로 갑니다. 춘천에 있는 내 건물은 춘천시 재정으로 간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별로 얘기 아니죠. 왜? 시, 군, 구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구별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했어요? 어디 있는 구를 말한다? 이 구는 자,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의 그 구는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어디고? 자치구. 어디? 여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 그러면 무조건 뭐다? 자치구를 말한 겁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래서 그 말은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재산세가 누구 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얘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세 주체인데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 그런 걸 하겠죠. 국가 지자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조세를 걷어서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내는 건 누구라겠어요? 국민이 낸다겠죠? 우리가 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세금을 얘네들이 마음대로 걷어가면 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뭐 한다? 마음대로 걷지 말고 어떻게 해라? 법률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과세 요건. 자, 이게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죠, 요건. 법으로 그 요건 정해주고 이 요건이 해당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대상. 저는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뭐다?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이거를 사거나 이거를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난 땅은 없고 건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산세를 꼭 내고 싶어요. 그 집에 있는 금고를 딱 열었더니 물방울 다이아가 있는 거예요. 물방울 다이아가.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원주시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 원주시장한테 나 여기 물방울 다이아 있다? 신고하는 거죠. 나 이거 있으니까 나 이번에 재산세 꼭 좀 부과해줘? 하면 재산세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 나 내고 싶으니까 제발 이거 보여주면 막 바지끈에 붙잡고 늘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왔어. 하면서 가니까 안 되겠어. 그래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 물방울 다 옆에 또 뭐가 있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들고 갔어요. 가서 재산세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주시장은 그 금송아지와 물방울 다이아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어떻게 하고 싶지? 근데 왜 못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재산세를 법으로 만들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을 정해놨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물방울 다이아나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운다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게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럼 그 5개 세목에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전부 다 포함되는 게 뭘까요? 취득세에 들어가고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뭐랑 관련된 거야? 뭐가 관련?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뭐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거야?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세 대상이 공통인 건 부동산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라는 걸 정해줍니다.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럼 국가 지자체는 그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뭐야? 네가 됐든 나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걔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아무도 안 내. 100만 원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뭘 정해주는 거야? 법으로 네가 그 세금을 내야 된다고 정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만약에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정해진 애한테 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면 네가 내고 갖고 있으면 네가 내고 재산세는 네가 내고 양도세는 네가 내고 정해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하면 기준금액이라는 것도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냐 해서 과표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얼마만큼의 크기만큼 비율만큼 과세할 것이냐 정해주죠. 그 비율을 뭐라고 한다?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1년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뭐 배우는 거? 이거 되게 배우는 거예요. 대상납세, 과표세율, 대상, 계속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내면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은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개인적으로 보상 같은 걸 해준다, 안 해준다? 세금 많이 냈다고 막 금일봉 주고 그럽니까? 뭐 그런 거 없다겠죠? 의무. 보상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뭘로? 돈으로 내는 거, 돈으로. 돈.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찰박치기죠, 현찰박치기. 그걸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 금전납부라고. 법에다가 조세는 현찰박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는 빠르죠. 그죠? 사실은 법은 그렇게 맞는 게 맞아요. 그 법률 용어를 굳이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다 왜 그러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지들 권위를 세우는 거죠. 마치 그런 거, 말 비비 꽈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마치 유식한 것처럼 해가지고 판사들 자기들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막 읊어대는 거죠. 그 써놓고 있잖아, 써놓고. 그죠? 판사가 판결할 때 써놓고 있잖아요. 왜? 자기도 안 써놓으면 읽으면 버벅거리거든. 앞뒤가 이상한 말이죠. 뭐, 그러하지 아니한 바 어쩌고 해.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이거 안 가고 써놓고 있잖아. 그죠? 자, 금전납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전으로 납부를 하여한다가 아니라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왜 쓴다고 했어요? 원칙이란 말은? 뭐가 있다? 그죠? 이 원칙과 예의란 말이 참 우리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취득세는요. 신고납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돼 있어 법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다 답을 얘기해주고 문제를 답을 알려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데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야,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지.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지금 물어봐야지. 한 번도 안 해주고 갑자기 물어보고 답을 맞추라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며칠? 60일. 왜? 아니 이게 원칙인데 상속만 예외적으로 6개월로 간대요. 그럼 뭔 뜻이야? 거꾸로 가면 상속 빼고는 다 뭘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해서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만 가르쳐놓고 증여는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 안 배웠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공부를. 이 개념이 그렇잖아요. 예외란 얘기는 원칙과 예외 있다는, 예외 빼고는 다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상속 빼고는 다 며칠로 간다는 거야. 60일 안에 하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죠. 그 예외가 뭐다? 물납이라는 거죠. 물납은 세금을 뭘로? 물건으로 낸다는 얘기고, 또는 분납은 어떻게 세금을 내는 거다? 나눠서 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물납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재산세. 얘는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분납도 있다 했죠? 자, 분납은 나눠내는 건데 얘는 재산세도 분납되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됩니다. 근데 종부세나 양도세는 뭐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다. 물론 뭐 이 물납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일정 기준 금액이 넘어야지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예를 들면 물납하시려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재산세가 얼마?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물납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왜요? 깎아보죠? 속으로 난 통장에 현찰도 1,000만 원 없는데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했네. 근데 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봐서 그렇지. 우리만 없지. 남들은 많아요. 집도 10채씩 갖고 있고 그죠? 그런데 보면 엄청 많아요. 집만 있어. 땅도 있고 또 더 가면 어디 상가도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많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재산세가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OX. 재산세가 1,000만 원이면 물납이 가능하다. OX. X라겠죠. X. 그렇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초과일 때 물납이 가능하니까 1,000만 원 물납할 수 없다.
제가 11월 달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숫자 뒤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어떡한다? 얘를 포함하고, 그죠? 여기 뭐가 붙으면 미만이나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하 붙었은 초과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10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클 때만 물납이 된다는 얘기니까 딱 1000만 원은 물납할 수 없다. 이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련돼서 시험에 진짜로 여러 개 나옵니다. 나는 외우기를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은 1000만 원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상, 이하가 붙었을 때와 미만, 초과가 붙을 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분납도 사실은 금액 기준이 있죠. 다. 그죠? 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재산 10만 원 나오는데 분납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웁니다. 얘는 500초가, 얘도 500초가, 얘는 뭐 1000만 원 초가 이렇게 돼 있고. 기간도 있죠. 분납은 기간도. 그죠? 근데 이거는 개정됐어요. 분납 개정은. 올해 개정됐는데 원래 오히려 개정된 게 더 낫죠. 왜? 헷갈리지 않으니까. 다 통일됐거든요. 원래 재산세는 45일이고 국세는 2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돼서 재산세도 2개월로 바뀌었어요. 분납이.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기간이 2개월이죠. 얘가 45일일 때는요. 얘가 은근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얘는 45일, 2개월 그러면 금방 풀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할 필요 없죠. 그냥 2개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치? 나중에 이제 개정사항은 뒤에 그 파트 나오면 또 같이 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개정됐다고, 개정 45, 2개월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해, 나중에. 그죠? 미리 무리해서 본인이 할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 공부 안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딱 끝나면, 수업 끝나고 딱 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책 먼지 털고 갖고 가야 돼, 먼지 털고. 그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 갖고 오겠죠, 이걸. 책을 다음 주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이 오래 봐도 책이 세법책은 깨끗합니다. 얼마나 아껴서 보는지, 책을. 그죠? 그 손 벼져봐야 돼. 손을 벼져봐야 알지. 이 종이에다 손 벼져봤어요? 종이에다? 손 비면 이게 얼마나 시려는데, 그죠? 세법책 빈다니까, 왜 하도 간만에 보니까 책이 깨끗해. 한 2달 지났는데도. 그 책 무심코 탁 꺼내다가 민법책 꺼내다 훅 꺼내다가 훅 나가는 거야, 손. 조심해야 돼, 그죠? 양심들 있어가지고. 그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18페이지 보면, 조세의 정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나오죠? 그 정의는 그냥 써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특징에서. 1번에 과세주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그냥 보세요. 과세주체란 말을 딱 하면, 그 단어를 딱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누굴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게 딱 떠오르면 그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국가주체처럼 말만 알면 괜히 쓸데없이 줄처럼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오른쪽 조세부가 목적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아까 뭐라고요? 재정경비, 재정수입 조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운영하는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충당한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과세 근거는 거기 밑에 박스 바로 위에 과세 요건이라 한문이라고 돼 있죠. 사셨나요? 그게 이제죠.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하며 그 네 가지가 뭐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 한다. 비대가성은 개인적으로 보상 같은 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5번의 납부 방법.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그랬죠.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물납 또는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해서 그 박스에 보시면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분납이 됩니다. 참고로 취등록세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되고. 그죠? 요게 뭐다? 조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다 기억이 난다니까 하면. 그죠? 그것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조세는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얘네들 과세주체를 합니다. 재정 수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조달하려고 걷는 건데, 이는 세금은 법률로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팔 때 과세 대상,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은 과세 표준, 그리고 크기 비율, 세율 네 가지를 과세 요건 그럽니다. 이걸 충족해 세금을 내게 되면 개인적 보상은 안 해주고, 세금은 뭘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물납 또는 분납이 인정되고 있는데, 물납은 누구만 된다? 재산세만 되고,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가능하다.
별얘기 아닙니다. 듣고 보면 다 기억이 난다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중해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 조세 분류 있죠? 2장부터 가겠습니다.